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23일이고 예, 보자. 예,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6% 이상 빠지고 코스닥이 5% 이상 빠졌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상전을 한판 할 것 같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좀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 이 채널 쭉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사안이니만큼, 오늘 또 저렇게 발생한 일들하고 더 붙여서,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가 이란에 지상군을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자, 볼까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에 오늘 보니 그런 뉴스가 났어요. 이란 전쟁이 1주, 2주 정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병대 두 개 상륙단이 출발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각각 2,500명씩에서 5,000명. 상륙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마라도함, 독도함, 해병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륙 전단입니다. 그게 뭐라고 할까? 항공모함 전단만큼은 아니지만 자체 방공 능력도 있고 또 공중 타격 능력도 가지고 있죠. 자, 그들이 배로 그곳으로 출발을 한다. 그런 지금 이야기는 사실 언급된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들이 그 작전 지역에 들어가는데 배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500명이라는 병력이 가려면 본토 내지는 미 해병대가 주요하게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서 가야 돼요. 예전에 말 나왔던 것처럼 오키나와나 뭐 이런데. 그러려면은 그 도착하는 데만도 제가 보기에는 일주 이상 걸리거든요. 10일 이상은. 그런데 네타냐후한테는 1, 2주 동안 1, 2주 정도면 전쟁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도착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블러핑이다. 트럼프가 엄청나게 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쉽게 말해서. 예. 자, 어쨌거나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이라크와 전쟁을 했던 뭐 걸프전이나 이라크 침공 때 그때 동원됐던 병력이 50에서 60만이고 전 세계적인 연합군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게. 그죠? 어제 일본도 이란과 협의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통과시키게 해달라. 오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접촉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죠, 이란을. 오늘 조현이 통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이란을 외상하고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한테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란한테 말입니다. 미국과 힘을 합쳐서 병력을 보내서 우리랑 전쟁을 개시할 국가들의 배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무슨 누수가 된 것이고 유럽도 여기 발 담그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배를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 말로만 한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6% 이상이나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공포심에서 그랬다면은 그걸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펌프질을 해가지고 6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주춤한 상태인데 너무 등락폭이 심하고 불안정하다. 이런 것은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큰 우려일 수도 있겠다. 자, 거기에 대한 그게 이제 확대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막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막 블러핑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 민심을 동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데 대한 지금 대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자,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트럼프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안 열면은 이란 발전소 초토화. 호르무즈가 닫혀 있느냐? 일본한테도 열려 있고 우리한테도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자, 이 자체가 블러핑이죠.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면은 당연히 호르무즈 해관이 틀어막겠죠. 어제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마음을 먹으면은 그들이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 때릴 수 있습니다. 사거리 한 2,000km 안에는. 그래서 어제도 이스라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도시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때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을 또는 그 위에 뭐 에로가 있든지 뭐든지 간에 그들의 다층 방공망을 동원했지 못 막았다. 이스라엘은 미사일도 별로 없어요. 남은 것도. 그게 동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뚫고 들어와서 맞았다. 즉 이란이 언제든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목표한 곳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걸 이제 인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도 알고 있죠. 그리고 F-35도 떨어졌죠. 작년 이스라엘 소속의 F-35도 몇 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심지어 이란 자국 대공 미사일로 떨어뜨린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공습을 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마음 먹고 다 떨어뜨려 줄게. 여태까지 미국 대사관 자리 이런 거 때리고 그 외 중동 국가들 때리고 이랬지만 미군 기지를 본격적으로 공격하지는 또 않았어요. 이란이. 예. 그것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뛰어나겠습니까? 미국의 방공망이 뛰어나겠습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못 막으면 미국도 못 막아요.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러느냐. 시간을 벌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이거 볼까요? 오늘,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오늘 겁니다. 금값이 연이틀 대폭 하락했어요. 자, 이제는 어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더 단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힘이 결집이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뭐 군국주의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한다 하면은 주식시장이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오늘 1,500원 약간 넘었었죠. 환율도. 원화가 1달러당 1,500을 넘은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바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치솟은 금값이 이것은 달러하고 상극이거든요. 달러에 반대에 있어요. 금값이 오르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기본적으로 금값 자체가 크게 거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달러가 강하면 금값이 내려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올랐고 트럼프가 전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다. 지상전. 저는 간만 보고 끝내겠지가 아니라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 자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미국이 당연히 이길 것이고 전 세계가 미국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달러화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값이 빠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바다. 이건 그만큼 위험하다. 즉 많은 미국에 있는 달러 자본이 다른 자본으로 다른 어떤 화폐로 갈아탄다거나 다른 자산으로 갈아탈 우려가 상당히 심한 상태에 있다. 이건 대중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상층부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런 결론에 이 가장 적절한 추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자본가 그룹하고 무슨 타협의 가능성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이제 의견도 제가 이제 드렸었습니다만 오늘 보건대는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불지르는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일단 달러가 일단 미국 달러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본가 그룹은 실제 전쟁의 양상이 어찌 될지 모르고 과거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 때려잡겠구나. 미국이 휘어잡겠구나. 즉 지상군을 보내면 싹 썰어버릴 수 있겠구나.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 침공 때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이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볼까요? 일단 48시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3월 22일 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 내일 정도까지 공격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식의 핑계를 대고 또 빠져나가면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킬 거라고는 봅니다만 일단 시한을 이틀 뒀어요. 자, 이것은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시한 자체가 이틀 안에 안 하면 공격하겠다? 근데 공격 부대는 한 10일 있다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2주 있으면 끝날 것 같다? 시진핑은 5, 6주 있으면 만나러 가야 된다? 엄청나게 시간표가 빠듯하다는 겁니다. 4월 달 내에 다 해결해야 되는 뭔가를. 네, 그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왔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 MBC 보수 한번 볼까요? 지상군 투입 준비해 왔다. 공수부대부터 상륙부대까지 중동으로. 자, 해병 상륙단이 2개를 간다. 그래서 해병 2,500명씩 해가지고 5,000명이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웃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틀간 줬어요. 그리고 그 길을 폭격하겠다 그랬죠. 발전소들을. 그죠? 진짜 발전소를 때린다면 이란도 안 참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상륙부대, 저는 상륙 못한다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도 30만 명? 이라크 침공 때, 그 전에 걸프전 때는 5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것도 전 세계 연합군 금전적 지원을 다 받으면서, 주변의 아랍국들의 도움을 다 받으면서 했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미국이 혈혈단신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군 기지들을 가지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은 마음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거기다가 제82 공수사단, 우리말로 하자면은 강습사단, 2사단 같은 곳이죠. 여기 보니까 뭐 18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사단이죠. 공경사단이라고 하죠. 헬기도 주로 가는. 이 사단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3개 사단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병력으로 따지자면 한 모르겠어요. 공경사단이 병력이 한 5천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00명 정도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란의 방공망을 봤을 때 그리고 좀 기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항공마 물러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들이 상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륙 작전을 하려면 상대방이 우리 상륙 부대는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상호 해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초수평선 작전 이런 것도 하다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정교해졌기 때문에 해변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함대 자체가 상륙단 자체가 거기에 대한 미국의 지금 해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란에 모든 것이 와야 되느냐? 전 좋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륙단이 하려면은 사전에 공습도 하고 내부에 중요한 어떤 시설물도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란의 이란이 인구가 지금 8천만인가 1억인가 그 정도 돼요. 그렇죠. 그들의 지상군은 타격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 전혀. 그죠? 예. 그걸 놓고 나간다?
그리고 그 좁은 해협에 밀고 들어가야 된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금도 몇몇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뢰가 쫙 깔려 있어요. 그 기뢰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기뢰를 이제 항구 같은 거를 봉쇄할 때, 즉 해협 같은 걸 봉쇄할 때 쓰는 무기거든요. 예.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이게 둥둥둥 떠다녀요, 바다에. 예전 2차 세계대전 시절만 하더라도 떠다니다가 주변에 배가 지나다니면 그 자성을 느껴서 따라가서 붙어서 폭파되는 이런 건데,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느냐면 기뢰가 그게 지금 무서워서 미국 함대가 못 들어간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 기사도 얼핏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잠수함 있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에 의뢰들 있잖아요. 의뢰를 여러 가지 여러 발을 장착하고 다니는데 그 의뢰 중에 어떤 의뢰가 있느냐면은 이름이 이래요. 자항기뢰라는 게 있어요. 자항기뢰. 이건 뭐냐면은 의뢰처럼 발사해요. 즉 잠수함이 기뢰를 깐다는 겁니다. 자항기뢰는 의뢰처럼 발사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뭐 다른 함정을 맞추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가서 깔아앉는 거예요. 어떤 해역을 봉쇄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해협을 봉쇄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할 때 적에한테 안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서 그 기뢰를 발사해요. 그럼 그 기뢰는 바닥에 딱 깔아앉아 있어요. 그리고 소나나 자성이나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상대방 함정이 오면은 그때 활성화되면서 가서 맞히는 겁니다. 이 점 기뢰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되게 중요한 거점을 끊을 필요가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왜 미국 해군이 그를 통해서 올 거니까. 그런 데 대한 많은 준비가 있고 그것은 엄청난 부담감이다. 그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공수사단이 가서 헬기로 내려앉든지 아니면 수송기로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든지 간에 그 후방에 들어간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후방에. 지금 교란시키는 거고, 그걸 교란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정면 돌격하는 부대가 있다. 이것은 해병대죠. 공수사단은 저게 전면에 뒤로 가고 해병대 상륙단은 앞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고 2차 세계대전 때를 보더라도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정사단은 무장을 많이 할 수가 없고 가운데 적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적이 혼란 속에서 와해되지 않는다 하면은 보급도 시원찮아요. 일단 밥부터 먹을 게 없고 탄약기 같은 걸 누가 공급해 줄 거예요. 인구 1억 가까운 나라라니까요, 이란이. 그리고 지금의 이란의 방공망을 봤을 때는 그게 지금 헬기나 수송기, 저속 수송기를 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와해시켜야 돼요. 이란이 그러느냐?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력 숫자가 상대적으로 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라크 침공할 때 얼마나 두들겼습니까? 그 전에. 아니, 이거는 이란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양쪽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한 1,000km, 이란 국경에서 1,000km 내지는 1,500km 내는 접근하지 못해요.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둥풍 시리즈잖아요. 뭐 2,000에서 2,500km 미국이 인정했잖아요. 미국 해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의 심대한 위협이고 우리가 상당히 그게 노출돼 있다 위협에. 지상에서 발사해서 해안 바다로 발사해서 2,000에서 2,500km까지 날아가서 맞춘다는 거잖아요. 북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극 항로 이야기하면 동해가 지금 되게 작은 바다예요. 따지고 보면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나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북한과 관계 개선 없이 북극 항로를 한다고요? 예참은 막아버릴 텐데 어떤 배가 지나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란이라는 게 뭐 이란이라는 국가가 해군력을 강하게 가진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미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해군이 상당히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방위 전략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걸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저렴한 미사일로 해결한다. 즉
중국 정도 수준에 육박하는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방공 미사일 SM6죠. 주로 주력이 최신을 가지고 있다면 SM6가 현재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부분에도 향후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거리 방공 미사일인 해궁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극초음속, 초음속 미사일 대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LSM의 해상행위도 당연히 초음속 미사일 대응이 들어가고 극초음속까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접 방공 기관포인 CWIS도 마하 4.5 이상까지 대응한다. 그러면 극초음속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즉 초음속, 극초음속을 대응할 수 있는 방공망이 CIW에서 가장 가까운 거 한 4km까지, 20km까지는 해궁, 그 다음 LSM 해상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미국은 지금 거기 지금 있는 팔랑스 초음속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팔랑스가 20mm 기관포죠. 예. 그 다음 사이드 와인더의 함상형 안 돼요. 그 다음 SM6가 사거리는 300km지만은 그들이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 이거 미국이 주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못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미국 해군이 함정뿐만 아니라 방공 무기에서도 군산 복합체에 끌려다니는 바람에 단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우리 같은 나라들이 올라오는 동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뒤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모 전단이 없는데 화력을 동원해서, 이게 미국의 보통 전략이잖아요. 공군력으로 막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해병 상륙단하고 공수사는 이게 거의 자살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역시 이 주도권은 트럼프가 쥐고 있다.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 끝냈으면 싶어 해요, 이미.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냐?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고 이란이 진짜 마음먹고 때리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은 미사일도 동나 있고 막을 생편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아이언돔을 개발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주로 주변에 있는 게릴라들이 쏘는 그 뭐라고 할까, 로켓탄 같은 걸 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한 그런 적을 상대해야 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이언돔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예, 그게 현재 아이언돔의 상황이에요. 이미 이란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다 소모시켰을 거예요. 싸구려 드론하고 옛날식 탄도탄을 가지고. 근데 미국이 거기 들어간다? 발전소를 다 사격하면서, 발전소를 다 사격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최후 통첩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병사를 이렇게 한 10,000명 정도 보내나? 항모 전단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예, 이거는 아니죠. 이건 자살 공격이죠. 이래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볼까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워낙 주식시장이 저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저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3년 미국 주도 이라크 침공 때 30만 명 병력이 동원됐고 25만 명이 미군이었다. 91년 걸프 전쟁 때는 5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 상륙단 2개, 합해서 병력이 5,000, 그리고 공정사단 하나, 예,
그들이 상륙을 하거나 낙하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요. 예. 그들의 눈길을 이란군의 눈길을 안으로 돌릴 만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란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면 자살이에요, 자살. 예. 병력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미국 전체 전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건 뭐 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해병대가 주력이라고 봐지는데 5천 명의 병력으로 상륙을 한다? 이란 어딘가에? 해상을 장악하지도 못했다? 하늘에서는 F-35 마음먹으면 떨어진다 이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다? 맞을까봐? 혹시 자기한테 그냥 대통 쏠까봐? 그런 상황에서 후방에다가 병력을 넣는다. 5천 명의 해병대를 해변에 상륙시킨다. 교두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아마 그 위에 해군 해병대라 그 육군 장성들이 이거는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진짜 가라고 한다면. 네네. 자, 타스통신은 보도 보니까 CNN의 보도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가 지금 하겠다, 지상군 투입하겠다는 이겁니다. 이 정도 보도는 우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 감각이라는 차원에서 뭐가 맞든지 간에 CNN이 이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언론이 좋아하는 미국 방송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구체적 전략이 부족해 보여.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그래요. 이거는 잘해서 그나마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1, 2주 안에 전쟁 끝날 거라 그러는데 해병대가 지금 출발해 배로 타고 5천 명이 배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데만 2주를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공정사단 하루 만에 간다고 봅시다. 앞에 해병대도 없고 해변을 두드릴 세력도 없는데 뒤에 공정사단 넣어서 뭐 할 건데요? 바로 죽음이죠, 전부 다. 5천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후방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후방에 무장도 부족해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력도 전혀 없어요. 그죠? 기껏 해봤자 박격포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마음 먹고 방공망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저속 항공기들은 생존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해역에 미국 항공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면전이 된다면은 아랍에 있는 다수의 미국 그 공군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바로 때릴 겁니다. 지금까지 안 때렸거든요. 그 기지를. 예. 아마 미국 기들은 다 소개가 됐을 거예요. 소개가 돼서 지중해 정도까지는 물러나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 이건 맞다는 말, 저는 이걸 맞다고 보고, 여기서는 이제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로 다시금 귀결이 돼요. 트럼프가 좀 하루살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중간 선거까지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극단까지 왔어요. 뭔가 해결책이 출구가 나와야 돼. 출구 전략이. 그때까지 틀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어요. 이게 10년 전 같았으면 가능긴 한 이야기겠습니까? 미국 은행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지금 최후 통첩을 보내놓은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 배 지나가는 거 우리 배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이 전화했다는 자체가 놀랍지만 그 전날 그제 일본이 오케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트럼프를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내지는 트럼프 저 공격 못해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가장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대폭락한 이유는 참 어설프다라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지상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을 해서 이란을 침공한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전 세계 지난번에 있었던 이라크 침공 같은.
그때 상황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완벽하게 다르죠. 예. 그런 걸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날 조현이 굳이 전화를 했을까? 미국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출구 전략이 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이 공포스러워하는 것만큼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간접적이지만, 네. 자, 이거 볼까요? 저 오늘 이거 보고 약간 이상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오늘 무슨 뭐 안보 관련 회의, 이건 정례적으로 있는 미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상 상황이 불안하니까 국민들도 같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란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그렇죠. 이것은 지금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겠지만 정세가 불안해지면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고 미국이 저기 정신이 빠지면은 북한이 무력 공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한 말을 보면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 이재명이 결단을 내렸다. 자주 국방을 선포했다. 자, 이거는 미국이 못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전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또 미국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있고 미사일로 지난번에 실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패트리엇 같은 것도 스나드 같은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주 국방 선포 이런 제목을 뽑았단 말이에요. 북한 GDP의 1.4배의 국방비를 우리가 쓰고 있다. 세계 5위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력을 비교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 그 미국의 국방비하고, 미국의 국방비가, 이란 GDP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라 물가를 감안해 줘야 돼요. 특수성을.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백억 하는 무기가 이란에서 몇 억이면 만든단 말이에요. 북한도 아주 비슷해요, 그거랑. 그래서 무기의 양과 질로서 평가를 해야 되지 GDP하고 국방비를 비교하는 거 이 논리를 저는 이재명이 계속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뽀록 날 거니까. 저 대비보다는 북한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핵무장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대응하는 거 보면 정교하거든요.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좀 그런 게 오래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걸 한 두세 배 듣고 두 번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 향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북한이 실제 공격한다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수석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걸 사전에 막는다는 그런 차단한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봐요. 굳이 약간 어색한 말을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 그의 언행을 봤을 때 되게 전체적인 맥락을 짚고 있고 확신을 가진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맥락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와중에 미국이 패트리엇 빼가고 사드 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랑 또 지금 이란 침공과는 또 무관해요. 자, 그 이유로 빼갔다. 그 핵심 목표는 북한에 대해서 남한의 미군의 군사력을 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당신들이 때리면 나는 맞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미 관계의 진전이라는 부분, 분명히 이란 다음에는 북미 관계고 이란에 저렇게 하는 부분은 북미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또는 북미 관계 개선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 동안 미국이 버티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일단 그런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금가 폭등을 봤을 때 위험하다는 거죠. 미국 내 자본이 탈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게 또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돼요. 아니,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켜놓고 평화선을 해놓은 다음에 남한군이 전시에 미국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안 맞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사드 빼가고 패트리아 빼가고 미군 축소하고 아파치 대대하는 거 뺐죠. 그 다음은 전작권이에요. 그래서 남한 지역에 우리 한국군에 대한 군권을 우리가 확실히 확보해야 돼요. 그 순서로 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작권 회복도 곧 발생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번 봄 안에 북미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의 이 말이, 이 억지스러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해. 이 말은 좀 이따 전작권 우리 돌려받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선제적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남침 걱정을 지금 하는 사람 아직 없잖아요. 언론 같은 데서 봤을 때 아직은. 자,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재밌는 부분이 일본 기자가 이런 걸 물었다는 거잖아요. 이란 공습을 왜 미리 말 안 해줬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너네는 진주만 공습을 우리한테 이야기했냐. 그 선전포고가 좀 늦었죠. 그 당시 기록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이게 금기어, 이걸 왜 금기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을 금기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면은 어려워도 즐거워도 슬퍼도 분노가 나오더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언론의 한계를 좀 현재의 상황을 난백상을 보여주는다는 것 같은데 만약 그 트럼프에게 직접 질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이 이 기회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2월 23일 날 누구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첫 건이 한국을 갑자기 날라와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 다음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로 날아갑니다.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는 기회를 받았다고 여기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 좀 설정한 상황들이 사실이라면은 가능성은 있죠, 상당히. 미국이 향후 세계 질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다른 방향선상에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